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 이주천입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민주주의의 의미의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의미의 다양성. 민주주의라는 뜻은 variety, 대단히 많은 다양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9개, 10개 여러 가지 많은 민주주의가 종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민주주의는 극히 다양한 의미를 가진 개념입니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인민에 의한 지배를 뜻합니다. 다시 부연한다면 인민이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하여 지배의 양식을 결정하는 정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용어는 특히 2차 대전 이후 급속도로 보편화되고 유행화되어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스스로의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는 말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여러 정치 세력들은 빈번히 상이한 의미로 때로는 상반된 의미로 민주주의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개념의 내용은 실로 모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새로 출현한 민주주의에는 인민민주주의, 이제 공산권이죠. 교도민주주의, 또 인도네시아에서 유행한 겁니다. 또 파키스탄에서 유행한 기본민주주의 등이 등장했다는 것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의미는 인민과 그 대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을 극히 협소한 의미로 규정한다면 고대 그리스, 중세의 봉건 귀족제, 근대의 군주제, 그리고 사회주의를 참칭하는 북한의 공산당 체제에도 민주주의는 있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적 전통을 거쳐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와 사법부의 엄정한 독립을 제도화하고 국민 모두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의 이름에 합당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중세의 봉건 귀족제, 근대의 군주제 또는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는 이상의 자유는 지배계급의 상층부에 있는 불과 몇 사람만이 그것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권력을 장악한 국가의 대표도 인민 전체가 선출한 대표는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 치고 보편적으로 민주주의로 인정되고 있는 민주주의로는 자유민주주의 혹은 의회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보통 선거권, 자유선거, 복수정당, 정권의 평화적 교체 등의 조건들을 요건으로 하는 정치제도입니다. 한편 사회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정치제도를 민주주의의 절대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옹호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존재하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충분한 조건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그런 요건이 보장된다고 해도 금력에 의하여 한 사회계급이 다른 사회계급을 지배 수탈하는 계급적 불평등이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개념인 자유도 평등도 실현될 수 없다고 인식하면서 정치적 불평등의 제거를 주장합니다. 요컨대 정치적 민주주의를 사회면에까지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래로 군주, 부르주아 계급이 구제도 내의 귀족들의 특권에 대항하면서 쟁취하고 제도화한 것입니다. 당시는 상공업 계급에 대한 귀족들의 통제가 엄격했고 사회는 신분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의 타파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은 신성부가침의 권리요, 따라서 공공의 필요성이 명백히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전의 정당한 보상의 조건이 없는 한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1789년 인민 및 시민의 권리 지배. 그렇게 해서
재산권의 철저한 보장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주아 계급은 서구에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전대미문의 의리의리한 물질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19세기에 와서 새로운 사회계급이 출현했습니다. 즉 프롤레타리아트라 불리는 사람 노동자 계급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이었습니다. 이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계급은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자본가들은 낮은 임금과 극악한 노동조건, 가혹한 처벌로 노동계급을 혹사했습니다. 또 그 당시는 자유방임 시대였으므로 각 기업은 서로 간의 격렬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약자는 망하고 강자는 살아남는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각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를 가능한 착취하는 데 지혜를 쏟았습니다. 당시의 참상을 기록한 것은 막스의 자본론뿐만 아닙니다. 공장 감독자들의 보고서, 정부 관리들의 조사서, 찰스 디킨스의 소설 등이 그때의 사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여자의 학대, 10살 미만의 유년 노동자가 도처에 있었고 하루 13시간 노동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해 아돌프 헬트라는 독일인은 벌써 140년 전에 영국은 다른 나라에 앞서 대공업을 창설함과 동시에 그 암흑면을 거의 폭로하는 슬픈 명예를 짊어졌다고 쓴 바 있습니다. 그래 비단 막스뿐만 아니라 목사, 지식인, 인도주의자들은 소리를 높여 자본주의의 철폐 내지는 근본적 개혁을 외치면서 여러가지 방책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19세기 중반의 프랑스와 독일, 19세기 말에서 20년대 일본 등에서는 영국보다 사정은 좀 낫다고 해도 노동자의 처지는, 계급의 처지는 비참했던 겁니다. 오늘에 와서 회고한다면 어떻게 그런 시대가 있을 수 있었는가 하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정부주의, 폭력적 샌디칼리즘, 인도적 사회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혁명적 막스주의가 나왔던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바로 그런 시대적 조건의 산물이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19세기 말 이래로 대개 사회주의를 표명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출현한 사회민주주의적 정당은 라살르가 1863년에 베를린에서 창건한 전독일 노동자 협회였습니다. 그는 막스주의가 아니라 헤겔주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1868년에는 막스 제자들이 또 하나의 사회민주당, 즉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을 아이제나하에서 조직했습니다. 이 두 당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1875년 고타에서 합동했고 1890년에는 그 이름을 오늘의 당명인 독일 사회민주당으로 바꾸었습니다. 동당에는 막스주의자들이 많았고 따라서 막스주의 정당으로 출현했다고는 하나 다수파는 20세기의 표현을 빌린다면 의회를 통한 사회주의의 길을 내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막스주의자들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니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이니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사회민주당을 모델로 하여 19세기 말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회민주당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는 독일 사회민주당이 주동이 되어 제2인터내셔널을 조직했고 여기에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을 집결시켰습니다. 바로 1898년 제정 러시아에서도 비합법적으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조직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련 공산당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1903년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대회에서 당의 조직 원칙, 혁명의 전략,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문제를 둘러싸고 레닌이 볼셰비키파, 마르토프의 맨시비키파로 분열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양자 간의 쟁점은 하다하지만 볼셰비키는 노동자 농민의 혁명이 임박했다고 믿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을 철칙으로 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맨셰비키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배격하고 다분히 인도주의적 점진적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로 접근한다는 기본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가 당의 분열을 초래했던 것이죠. 양파는 다같이 막스주의파를 자처하면서 같은 당명을 사용하고 있다가 1912년 볼셰비키는 별도로 러시아 통합민주노동당 즉 볼셰비키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10월 혁명 후인 1918년에는 당명을 러시아 공산당 볼셰비키로, 다시 1925년에는 전연방 공산당 볼셰비키로, 그리고 1952년에 비로소 오늘의 당명인 소련 공산당으로 개칭했던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도 급진적 혁명파는 당을 이탈, 스파르타쿠스국을 조직했다가 뒤에는 독일 공산당으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적대관계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오늘의 공산주의는 볼셰비즘, 즉 레닌주의이며 그것은 먼저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한 분파로 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분열에 국한되는 현상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제2인터내셔널 내에서도 레닌파는 점진적이요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각국 사회주의자들을 귀회주의, 계량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 3월 레닌은 제2인터내셔널의 해체를 선언하면서 새로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즉 제3인터내셔널을 조직하고 제2인터내셔널 내의 비레닌계 사회주의자들과 결별했습니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주의 운동은 레닌주의파, 즉 공산주의파와 사회민주주의파로 세계적 대분열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 현대 공산주의가 어떻게 출현했는가의 역사적 경로를 회고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안에서도 막스주의며 막스주의 안에서도 레닌주의를 의미합니다. 레닌주의는 레닌이 사망한 후인 1930년대에 소련에서 막스 레닌주의란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고 그 후 막스 레닌주의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공식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겁니다. 막스 레닌주의는 막스와 엥겔스의 허다한 명제들을 내세우고 혁명적 막스주의로 자임하면서 막스주의의 정통적 계승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스 레닌주의는 본질적으로 레닌주의이며 레닌주의는 러시아화한 막스주의요 고전적 막스주의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레닌주의란 무엇입니까? 스탈린은 1924년에 설명하기를 레닌주의는 제2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자들이 거세해버렸던 막스주의의 혁명적 내용을 부활시켰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진보 전진하여 다시 일보 전진하여 자본주의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이란 새로운 조건에서 막스주의를 더욱 발전시켰다는 점에 전면적 진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트 시대의 막스주의이며 보다 정확하게 레닌주의는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이론과 전술이며 특히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이론과 전술이라는 유명한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오늘의 공산주의자들이 레닌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의거하여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 스탈린의 설명에서 강조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 제국주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등은 모두 레닌주의의 핵심적 사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상의 핵심적 가치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것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특히 스탈린은 레닌주의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과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이론과 전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곤 했던 겁니다. 그의 말은 정확합니다. 레닌주의는 혁명과 독재의 전술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은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이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혁명과 독재를 위한 전략 이론입니다. 레닌주의의 본질은 바로 그런 전술 전략 이론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공산주의에서 부단히 강조되고 있는 민주주의도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위한 전술 전략 이론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공산주의에서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민주사회주의자, 그 밖에 각파 의회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는 글자만이 같을 뿐 내용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며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요, 최상의 경우라도 의회 민주주의에 불과하며 이것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 파시즘의 지배로 타락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그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론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위한 하나의 전략이론, 전술로서 인식하고 있는 공산민주주의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그러한 혁명과 독재를 위한 대중조작의 심볼로 사용해 왔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심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절대 부정, 공격의 심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공산주의 나라에서의 공산당의 세력 확장 운동과 그리고 그들이 사회주의로 자부하는 제도에 대한 절대 긍정, 옹호의 심볼입니다. 이 절대 부정, 공격의 심볼과 절대 긍정, 옹호의 심볼은 표리관계에도 일체를 이루면서 대중을 조작하게 됩니다. 이 양자의 중간에 상대적 부정, 묵인이 심볼로서의 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볼들로서 공산주의자들이 레닌 이래로 다양한 민주주의를 구사해 왔던 것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